지금 좀 싼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보다 연말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주식 수가 더 많을 거다.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65,000원이면 한 10% 정도. 하이닉스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은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신한 BNP 파리바 이제 자산운용 국내운용본부 이제 네네. 총괄 부사장. 네. 그때 혹시 어느 정도 자산 최대 운용을 좀 해보셨었나요? 그때 제가 관리하는 자산이 한 40조 정도? 40조. 예, 그 정도인데 뭐 그 중에 대부분 한 35조 정도가 채권 쪽의 자산들이고요. 예. 왜냐하면 채권은 일단 규모가 크거든요. 예, 그리고 한 5조 정도 네. 주식 쪽 자산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40조를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의 이제 교수님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 있는 것보다 네. 바둑판 안에 있는 선수보다 이제 바둑판 옆에서 이제 마음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네. 그 경기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제 그것밖에 못하겠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가치 투자 전도사 이제 네. 이런 이제 호칭으로 불린다고 하셨는데 네. 왜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가시게 됐는지랑 그 다음에 또 가치 투자를 정의하는 거는 투자자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교수님이 가치 투자라는 뭔지. 네네네. 일단 제가 그 IMF 때 그때는 제가 주식 전문가였는데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완전 그 폭망했고요. 예, 그런데 그 폭망한 저를 다시 구원해 준 게 가치 투자였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치 투자를 깨닫게 되면서 부를 늘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폭망하고 나서 직업을 주식 전문가에서 채권 전문가로 바뀌었거든요. 주식 도저히 자신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쪽으로 직업을 옮겼는데, 그때 채권 쪽도 가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철학으로 오랫동안 나름 뭐 성공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해왔고 뭐 성과 괜찮았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구원을 해준 것이 가치 투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들었던 게, 업계에서 이렇게 돈을 운용하면서 시장에서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요, 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화가 어떻게 나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반도체도 팔고 자동차도 만들어 팔고 뭐 이래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까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금융시장에서 까먹는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가죠. 외국인 기관은 안 가져가나요? 기관들 아니 지금 기관에 계셨다고 지금 기관을 쏙 빼뜨린 거 아닙니까? 기관도 국내 기관이 가져가면 그 기관의 그분들도 한국인 분들이니까 수익은 또 우리 국민한테 돌아가는데요. 결국은 우리 그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외국인들과 같이 한판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나 딜러들은 어떤 좀 사명감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한 40조 정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만 잘해도 40조 1%면 4천억이거든요. 4천억이 1%가 4천억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네. 그 1%만 내가 조금 성과를 더 잘 내고 그러면 이 4천억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안 뺏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렇게 저는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하다 보면 외국인들한테 휘둘려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손실을 입고 그 우리 국부가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되죠. 이 시장에 있다 보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가치 투자 방식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책도 쓰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시는 전도를 하고 이제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투자 자산의 가격을 예측 전망하여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와 달리 투자 자산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 후 이제 실행하는 투자법을 말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가치 투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채권형 주식 투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요거는
기준은 좀 뭐고 그리고 그 투자법 원리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가치 투자 특징을 아까 여쭤보셨는데 가치 투자 특징은 일단은 전망을 안 해요. 가격 전망 안 하고요. 네. 경기 전망 안 해요. 네.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은 해드리지만은 제 운용에 제 투자에 별로 그렇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지 가격과 그 투자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네.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네.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가치 투자를 하려면 그 가치,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채권의 그 계산 방식으로 계산 가능한 주식을 채권형 주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형 주식은 마치 주식을 네. 10년짜리 채권으로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채권 단가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 책에도 있고 뭐 블로그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밝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그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거의 적정 가치는 얼마, 이거의 매수 가능한 가격은 얼마, 뭐 이런 것들이 계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을 가지고 가치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방식이든 계산을 해야 돼요.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래 계산을 해야 되고 저는 그 가치를 채권 계산하듯이 계산한다. 그래서 채권형 주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옛날부터 나는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의 의미가 교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주식 쪽을 조금 이렇게 할 때는 그 워렌 버핏의 채권형 주식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네. 그냥 뭐 변동성이 적은 그런 주식을 얘기하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얘기하나? 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나중에 그 채권 쪽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채권은 보면 미래 가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10,000원 투자하면 뭐 15,000원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 대부분 주식이 그런데 채권형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채권처럼 딱 15,000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거야 라는 거를 계산해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주식, 그런 거를 채권형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자산을 예측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의 현재 가격과 계산을 해서 그걸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채권형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채권을 자산의 비중이 넣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게 채권의 성격을 띈 주식을 사야 한다 이 의미이신 거죠? 맞아요. 예, 계산 가능한 네. 채권처럼 계산이 가능한 그런 주식이다. 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치보다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일단 주식 투자하는데 왜 채권을 알아야 될까요? 사실 채권을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네. 금리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금리의 메커니즘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네. 채권은 그 금리 상품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을 알면 금리를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금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금리는 네. 모든 투자 자산들의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거든요. 네. 그게 예를 들면 김 작가님 그 빌딩 한 100억짜리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예. 음모론입니다. 아니요. 예. 정확하게 건물도 없습니다. 50억짜리 그 빌딩 가지고 있다고 네. 지금 소문이 네. 뭐 자자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임대료 수수료 한 지금 몇 프로 나오나요? 한 3% 나오나요? 요즘 뭐 강남 쪽에는 뭐 2%는 얘기도 있고. 예, 비용 빼면 2%잖아요. 네네. 그 2% 나오는 임대료 나오는 그 빌딩의 가치가 금리 수준이 0%이고 1%일 때는 가치가 꽤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회사채 금리가 5%야. 가치가. 5%일 때 이 네. 빌딩은 그냥 2% 정도 수익이 나와, 3% 나와. 이러면 그 빌딩의 가치가 사실상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상대 가치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자산들, 어떤 임대료나 배당이나 뭐 이런 수익을 내는 그런 자산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저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아주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 0%, 1%일 때는 그 자산들이 굉장히 뒤죽박죽돼요. 그 가치가 가격들이. 왜냐하면 이 저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자산들의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채권 금리라든지 뭐 대출 금리라든지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가치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그 저울에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비싸다, 싸다 이런 거를 좀 더 명쾌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 금리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금리 얘기해 주셔서 교수님 책에 보니까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 자금의 이동 흐름을 유도하는 신호등으로서 금리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의 보유 비중을 조정하는 이제 금리를 활용한 자산 배분법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자산 배분법. 예. 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곧 6월인 거잖아요. 네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만약에 주식과 뭐 채권과 이런 자산들이 있다면 네. 이 비중은 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 이제 금리를 이용한 보통 제가 우리 가치 투자자는 금리 개념을 이용해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그 금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산 배분, 주식과 채권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책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사실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예금해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예, 그래서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그리고 금리 수준이 내려가면 주식 비중을 올려라. 이런 쪽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은 일드갭 방식이에요. 일드갭이라고 해서 채권의 금리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자산 배분 비중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일반 그 개미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시라. 국채 3년 금리가 5%면 채권 50, 주식 50, 그리고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3%로 떨어지면 채권 30, 그 주식 70, 채권 금리가 7%, 8%로 올라가면 채권 70, 네, 주식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딱 그대로 계산 쫙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시면 어떤 전망을 하고 경제가 어떻게 되니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니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어쨌든 금리가 수치가 높아지면 채권의 이제 비중도 높아지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비중도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채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느낌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처음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그 채권 금리가 한 뭐 5% 제일 처음 책을 쓰게 된 게 그게 금융위기 직전이었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그 당시에 우리 주식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때 2,000포인트였지만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주식에서 5% 정도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였다면 채권 금리가 그때 제가 은행채 같은 거를 사면 7%, 8%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많은 그 개미분들이 주식을 사고 있었어요. 채권은 안 사고. 몰랐나 봐요, 그거를. 저는 알았죠. 왜냐하면 IMF 직전이 또 그랬거든요. IMF 직전에는 채권 금리가 14%였고 그리고 주식은 5% 기대 수익률이었는데 저는 그냥 당장 주식으로 답을 만들고 싶어서 채권 안 사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나중에 금융위기 때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책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을 높이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 채권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런 걸 주장을 했었고요. 그때는 그런 메커니즘이 통했는데 그게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네. 이렇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걸 저도 어느 정도 계속 지키다가 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 자산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 채권의 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가면 이 채권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네네. 채권의 이익은 일단 이자 수익률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는 자본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1%, 2%짜리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게 별로 없잖아요. 룸이 없죠. 예, 없으니까 여기에서 채권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너무 작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뭐 제 논리로도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주식 뭐 배당 5% 이상 주는 그런 주식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자산을 배분하면서 네. 그렇게 채권 비중을 낮추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했었죠. 최근까지 계속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네. 채권 금리가 올랐어요. 채권 금리가 올랐고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제 논리대로라면 채권 비중을 한 30%까지 그렇죠. 올리고 주식 비중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 지금 IMF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런 상황이 올해 지금 약간 어긋났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는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아니었다면서요? 그 이번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아니에요. 근데 올해 연말까지 가봐야 돼요. 네네. 연말까지 가봐야지 그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가도 빠지는데 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그럼 채권 비중도 올려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도 싸고 네. 채권도 비중도 올려야 되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저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의 무게 이추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거야? 저는 채권도 최근에 한 7년 만에 아까 2% 이하 갔을 때 다 팔았다 그랬는데 7년 만에 채권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지만은 주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과거에 제가 드렸던 말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지금 액션을 시장이 그때랑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통 그 주식 가격이 올랐으면 그걸 팔고 채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식의 그 자산 배분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채권도 싸고 주식도 싸고 지금 이런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장이라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채권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레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교수님이 보시는 전건과 올해 뭐 이제 하반기 전만 정도만 일단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 전망은 안 하니까, 그렇죠. 감히 전망은 못 하고요. 그냥 저는 지금 좀 싼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다. 워낙 많아서 뭐 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연말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주식 수가 더 많을 거다. 그렇게. 지금보다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운 그런 주식들도 꽤 있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그런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사야 하는 타이밍과 만약에 팔아야 하는 타이밍과 감망해야 하는 타이밍 딱 세 개밖에 없는 거니까요.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저는 비쌀 때와 적정할 때와 쌀 때와 이런데 저는 사실 작년에 한 3,000포인트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3,300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비싸다 해서 일부 방송에서 좀 비중을 줄였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3,000포인트 정도가 깨어질 때부터는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렸어요. 그때 싼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쌌는데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지. 그때 3,000 깨질 때부터 많이 산다고 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힘드신가요? 어쨌든 뭐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약간 물린 건 맞잖아요. 그럴까요? 아니세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네네. 작년 2학기 때 우리 학생들하고 그 예를 들면 네네. 학생들하고 작업을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금 앞으로 계속 발간될 예정인데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이 개미들을 위한 그 2022 투자 안내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목이 그때 뭐 화성 가자 해가지고 하성행 투자여행 안내서 2022년 애뉴얼 리포터 네네. 숭실대학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제 포트폴리오도 다 나와 있어요. 공개되어 있군요. 지도, 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 포트폴리오 분석해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저한테 배운 채권형 주식을 26개를 네네. 추천을 해요. 분석을 해서. 네. 분석을 했는데 이때가 주가가 그러니까 뭐 3천 깨어지고 뭐 이럴 때죠, 한참.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추천한 그런 그 채권형 주식 중에서 네. 마이너스가 난 주식이 별로 없어요. 몇 종목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한 6종목은 물론 음식료 주식이 채권형 주식이 많이 포함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간에 한 70%, 50% 수익이 그 정도까지 올라서 충분히 팔 기회를 줬던 주식 수도 한 6개 정도 되고요. 그런 주식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도 20%대 수익이 나는 것도 꽤 많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산 주식들이 의외로 가치주들은 추가로 수익이 난 그런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저희가 이거 링크해서 네네.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제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 달아놓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 뜨겠지만 종목별 지표 분수 이게 지도교수 포트폴리오 분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 작년 그 11월 말 가격 기준으로 12월 중순에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언급된 종목들이 교수님이 아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일 텐데 네네. 이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전체 종목을 가지고 오픈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 종목만? 대부분 종목입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그 금액은 몇 개 뺐겠지만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대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지켜보실 게 제가 요 당시에 신규로 매수한 게 신규라고 다 적어놨어요. 작년에 신규로 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그런 것도 한번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런 채권형 주식이나 가치주 같은 거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했을 때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 특히 배당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뭐 그런 식의 계산이. 교수님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지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절대 그냥 따라 사지 말고 무조건 맞아요. 추천 이거 이미 발간된 지 여러분 6개월 된 겁니다. 투자에 이제 여러분 설명에 이제 도움이 되는 참고 지표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교수님은 지금 주식이 이제 싸다고 하는 지점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싼 주식이 워낙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친구들은 나중에 떨어져도 사실 더 떨어질 의미는 별로 없고 오를 폭이 그만큼 크다는 거일 텐데 어느 쪽에 지금 싼 주식이 많은 건가요? 저는 원래 그 금융 쪽에 일을 했었고요. 뭐 또 집도 여의도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회사들 주로 많이 투자를 했죠. 여의도에는 근데 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주로 정권주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몇 종목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직업이 펀드 매니저니까 투자의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몇 종목 보유를 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대부분이 정권주로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보유하고 있던 정권주들이 사실은 작년에 꽤 많은 수익을 주게 됐고 그래서 그 비중을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비싸졌으니까 비싸면 팔아야죠. 비싸졌을 때는 팔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교체를 할 때 여기에서 신규로 내가 매입한 그런 종목들이 쭉 있죠. 쭉 있는데 그거는 정권주가 아닌 게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미 뭐 다른 데서 신규로 한 거는 뭐 삼성카드, KTNG, 삼천리, 현대차증권, 농심홀딩스, 슈피갱, 코리아. 예,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 중에 그런 거를 이제 그때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방 매수한 그 종목들이 최근에는 가격이 또
꽤 괜찮았어요. 주가들은 많이 빠지는데 여기는 플러스 된 게 많거든요. 네. 수익을 깨주는 게 있어서 여전히 좋지만 여전히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작년에 샀던 것들이 비중을 지금 다시 줄이고 다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정권주 쪽으로 정권주 쪽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을 늘리고 있죠. 근데 요즘은 그전에는 제가 중소형 정권주 쪽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 요즘은 대형 정권주가 그전에는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뭐 이거 툭불 등심이라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정권주 대형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은행과 보험은 거의 안 하시는 건가요? 은행주는 그 코로나 사태 때 그때 비중을 좀 많이 그래서 제가 보시면 여기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도 거의 은행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뭐 기업은행이나 그런 쪽을 저작년부터 좀 매입을 해놓고 있고요. 지금은 은행은 그냥 중립적으로 계속 그냥 약간의 교체 매매를 하면서 그냥 보유하고 있던 거를 계속 보유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권주가 지금 싸다고 해주셨는데 뭐 단순히 싸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 어쨌든 좋게 보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시는 걸 텐데 왜 좋게 보시는 거죠? 싼 게 최우선이고요. 싸고 그다음에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잖아요.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주식은 10년 뒤에 어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질 것이냐. 그거를 먼저 예측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ROE 분석을 통해서 이 ROE가 어느 정도 ROE가 유지되면 10년 뒤에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지금의 가격을 복리로 비교를 해요. 복리로 비교하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감히 추정컨대 워렌 버핏이 맨날 내가 투자하는 것은 가격이고 내가 얻는 것은 가치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지금 높은 예를 들어서 일부 대형 증권사도 지금 기대 수익률이 18%, 19% 그 정도로 계산되는 주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이 가격을 미래 가격을 전망하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가 가치가 이제 싼 건지만 확인한다 하셨는데 그럼 이제 사놓고 한 다음에 전망을 하지 않으면 언제 팔죠? 어떻게 팔죠 이거를? 그 기대 수익률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18%짜리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절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 가치와 가격을 비교를 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계속 구하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8%짜리를 샀어요. 18%짜리를 샀는데 가격이 2배로 갑자기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반으로 떨어져요. 9%로. 그러면 9%면 파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때 파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산해 보니까 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계산해서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떨어져. 그럴 때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도 팔 수는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손절도 가능한 거죠. 가치가 떨어져서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8%에 샀는데 8%를 샀는데 그냥 뭐 가격 조금 올라서 뭐 한 15% 아직 여전히 나와 좋은 수익률을 좋은 가치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금 작년에 제가 신규 매수했던 것들을 지금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15%, 14%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주식 종목들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8%, 20%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금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들 때 지금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10%요. 10%에 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나는 이거 15%인데 20%짜리가 있네. 그럼 팔고 이걸 팔고 이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거죠. 이거를 상대 가치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 가치 매매를 하기 위해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 일부 그렇게 옮겨갈 때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럼 해당 종목의 기대 수익률과 매수 가능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네.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나 만약에 네. 좀 그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뭔가 실제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까지 사례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뭐 제 책에 거기 잘 서술돼 있는데 책을 살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블로거 분들이 그 제 책 안의 내용들을 잘 그 해석을 하고 뭐 사례를 들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들이 네. 만든 그 자료에도 상세히 그 계산 방식 같은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계산 방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도 좋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재의 가격과 10년 뒤에 예상되는 순자산 가치 BPS예요. 네. 그게 순자산 가치 10년 뒤에 이 회사는 BPS를 어느 정도 가질 것이다. 어느 정도 BPS가 될 것이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거를 복리로 할인하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네. 알아들으실 분도 있을 거고 몇 번이나 보면서 공부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네네. 가져온 거는 네, 가져오셨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이미지 자료를 받아서 예. 띄워놓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한국금융지주예요. 네. 한국금융지주. 네, 종목이죠. 예, 좀 전에 이거 잘 안 되더라도 갑자기 제가 길 가는데 뒤통수 탁 맞고 이런 거 알겠죠? 계산하는 사례입니다. 예, 사례로.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주가가 7만 1,000원까지 떨어지는 칼날을 원래 제가 잘 잡거든요. 네. 제가 이게 신규로 매수하는 종목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치는 오르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관심 가지고 한번 쳐다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심히 최근에 가격이 막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7만 1,000원일 때 제가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주가는 7만 1,000원인데 현재 BPS는 보니까 13만 2천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미래 ROE를 네. 추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 그 투자자들이 네. 잘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회사의 순자산이 지금 13만 2천원이라는 순자산이 10년 동안 어떤 속도로 성장해서 10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 이걸 하는 건데 요거를 제대로 잘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권형 주식만을 선정하는 거죠. 네네. 제가 그랬잖아요. 계산 가능한 주식이라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네. 이런 주식은 미래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제가 알 길이 없어요. 힘들겠죠. 아주 좋은 주식이죠. 훌륭한 주식이지만은 제 계산은 입장에서는 힘들다. 예, 미래에 얼마가 될지 이게 100이 될지 1이 될지 네네. 뭐 그거는 200이 될지 제가 도저히 몰라요. 그렇지만은 채권형 주식은 알 수가 있어요. 10년 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를 보면 이 회사가 돈을 어떤 속도로 벌어온 게 10년, 20년을 보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굉장히 그 우리 김 작가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분이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앞으로 지금 이런 엄청난 거에 사업을 할 건데 돈 좀 빌려주세요. 네네. 그렇게 외모만 보고 빌려주느냐 아니면 저처럼 좀 후줄그레 하지만은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잘 알아. 10년, 20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야. 네네. 옛날부터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네.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추세를 하는 거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과거 오랫동안을 지켜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 돈을 빌려주는 게 이 채권형 주식 투자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냥 지금 잘생기고 네. 옷도 잘 입고 네. 예, 가죠. 넘기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업도 과거를 보면 돈을 333, 444, 555, 666 이렇게 번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 벌까? 앞으로는 777, 888 이렇게 벌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꿈이고 희망이고 네. 적어도 5555는 벌겠네. 그렇죠.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네. 그러면 5555 이렇게 버는 거를 적용해서 미래에 이 사람 재산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네. 어느 정도 예측해내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예측해낸 재산과 지금의 주가와 이거를 비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3단계가 네. 그러니까 2단계가 미래 ROE를 추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 금융지주가 20몇 프로의 ROE를 내요. ROE가 25%인데 저는 그거를 그냥 디스카운트해서 한 12% 정도, 네. 12% 정도는 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ROE를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추정을 했고요. 그 12%를 복리로 따지면 네. 12%로 10년 동안 투자하면 3.11이라는 복리 성수가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3.11 복리 성수를 곱하면 현재의 순자산 가치와 3.11 곱하면 44만 7,480원이에요. 이게 주당 이제 순자산 가치인 거죠. 10년 뒤에 순자산 가치가 될 거야. 네네. 예. 근데 중간에 배당으로 빠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요거보다는 작겠죠. 네. 배당, 그러니까 요거는 배당까지 다 포함이 된 예측치예요. 네. 그래서 10년 뒤에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이 주식의 순자산 가치가 44만 7,480원이 될 거야. 보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은 7만 1,000원이고 7만 1,000원이 한 19.2%로 복리로 증가하면 이 44만 7,480원이 되거든요. 네. 예, 요거를 계산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19.2%가 나온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런데 19.2%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금융주는 기대 수익률 요즘 너무 헐값으로 거래가 되니까 네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경쟁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적어도 한 18% 이상 되는 그런 금융주에는 투자를 하겠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5% 이상, 기대 수익률이 15% 이상이 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 개인적으로는 11% 이상.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초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한 12%, SK텔레콤 한 12%,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채권의 개념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채권에도 클래스가 있거든요. 채권에는 어떤 클래스가 있냐면 국채 클래스가 있고 트리플 A 들어보셨죠? 트리플 A 클래스가 있고 더블 A 클래스가 있고 그냥 뭐 BBB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신용도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얼만큼 더 좋으냐에 따라서 그렇죠. 등급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등급에 기준되는 금리가 다 다르게 적용돼요. 그 예를 들어서 국채는 3%라면 트리플 A 회사채의 금리는 뭐 그거보다 좀 높아야 되고 뭐 3.5%, 더블 A는 뭐 한 4%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마다 적용되는 그 기준 그 금리 수준, 네. 예, 적정 금리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채권형 주식에도 그 주식의 클래스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르게 적용시키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18% 이상이면 네. 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산은 19.2%가 나왔고 그러면 매수하겠다. 매수하겠다라는 예, 의견이시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 19.2%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또 다른 종목이 있으면 이거를 팔고 그걸 사는 거고. 예, 근데 20% 이상짜리는 네. 국내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직 잘 못 봤고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만약에 올라서 좀 뭐 한 15% 정도로 기대 수익률이 내려갔는데 또 다른 20%짜리가 있다. 뭐 그러면 충분히 교체 매매 하겠죠. 예.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네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 이제 2위는 아니군요.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3위니까. 네. 국민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 반도체 이 두 종목이랑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섹터는 저는 이제 채권형 주식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채권형 주식의 조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이클 타는 주식, 경기 순환주는 하지 않는다. 이 타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저는 채권형 주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책에서 계속 밸류에이션을 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과거의 그 이익 추이가 네.
재산의 증가 추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5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적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ROE가 10% 이하로 내려간 적도 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꾸준하게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물론 ROE 추이는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놀라울 정도로 꾸준한 이익을 계속 내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채권형 주식이다. 가장 큰 이유가 그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 가전, 뭐 이런 것,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 한쪽이 좀 약하면 다른 한쪽이 또 괜찮아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은 이거는 내가 예측 불가능하다.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한 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10년 뒤에 순자산 가치를 예측할 수 없다 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6만 5천 원이면 한 10% 정도 네. 그렇게 나오는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가격대가 싼 건가요? 저는 아까 삼성전자는 12%면 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싸야지 사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일반 분들,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장기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뭐 한 6만 5천 원 수준이면 충분히 네. 예, 10%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네. 가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 동네 이제 자동차 섹터에 현대차, 기아가 있는 이쪽은요? 자동차는 그나마 요즘은 그렇게 경기를 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네네. 현대자동차 제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계산해 보거든요. 네네. 예, 계산해 보는데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낮은 한 99% 정도? 네네. 9%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지금 돈은 잘 벌 거예요, 아마. 지금 환율에서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앞으로 계속 잘 벌 거지만은 그 돈 버는 그 가격에 비해서 그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그 가격 자체가 지금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아마 과거 뭐 3년 전 이럴 때보다 그 가격 수준이 삼성전자가 확 오른 것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오른 게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 가격 상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은 좋지만은 아직 그 가격으로는 조금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데 예, 좀 비싸다. 저는 현대자동차는 한 12% 기대 수익률일 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요? 기아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안 해본 이유가 현대자동차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최근에. 기아는 이렇게 좀. 기아는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비쌀 것 같네 하고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주식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든 걸 다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저는 그 채권형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한 2,000개에서 3,000개 그 정도잖아요. 네. 근데 채권형 주식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주식은 200개에서 300개밖에 안 돼요. 200개, 300개밖에요. 예. 거의 한 10%, 예. 많게는 15%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가끔씩이라도 보는 종목은 50 종목 미만일 거예요. 예. 그럼 채권형 주식 좀 찾아내는 방법이랑 네. 그다음에 채권형 주식 여부 판단하는 뭐 4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던데 네네네. 이거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기 민감주 또는 경기 순환주가 아닌 주식인가?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모든 그 체크리스트가 미래의 순자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 돈 많이 벌고 경기가 나쁘면 돈 적게 벌고 이런 거는 앞으로 내가 경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네, 미래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빼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뒤에 경기라는 말을 붙여보면 돼요. 그래서 조선 경기. 같은 경우 조선 경기. 안 되네요.
조선경기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네. 그러면은- 건설 경기도 안 되겠네요. 건설 경기라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건설 경기라는 그 뉘앙스가 조금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 건설업은 과거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였지만 저한테는 최근에는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꾸준하게 돈을 경기하고 상관없이 경기 그러면 큰 흑자를 받다가 또 적자도 한번 받다가 뭐 이런 건데 요즘 건설업 보면 과거 10년 동안 적자 안 보고 꾸준한 이익을 낸 건설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는 조금 이쪽은 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까다롭게 이런 것도 한 18% 이상이 돼야지 매수하는 정도로 좀 더 까다롭게 보자. 이 정도는 생각하고 두 있습니다. 번째가 대규모 설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는 기업의 주식인가? 네,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네. 옛날에 애플,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우리 그 맥킨토시 이런 리사 이런 PC 만들 때 그 당시에 애플은 자기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대규모 연구 개발비가 필요한 그런 회사였죠. 그런 회사는 그렇죠. 제품 잘못 만들면 회사가 그냥 훅 갈 수도 있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자기 매출이나 회사 자산에 비해서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주식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스티브 잡스 천재인데 이러면서 하더라도 그게 실패하면 미래가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이런 쪽에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네. 그쪽은 또 훌륭한 기업들이 많지만은 감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잘못되면 뭐 애플도 사실은 그때 한번 잘못돼서 스티브 잡스 쫓겨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의 애플은 어떨까요? 다르죠. 현재 애플은 그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별로 없어요. LG보다도 그 비중이 작아요. 예, 그 정도로 작아서 뭐 연구개발해서 상품을 냈는데 잘못됐어. 별로 뭐 미래 그 예측에 큰 변화가 없겠죠. 세 번째가 내가 잘 알고 잘 이해하는 기업의 주식인가?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항상 그 버핏이 나는 내가 아는 데만 투자해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잘 알아야지 10년 뒤에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아무리 꾸준하게 이익을 내더라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거 더 사야 되나? 뭐 아니면 이 회사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판단이 안 되겠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알려면 최대한 쉬운 업종, 굉장히 음식료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음식료 뭐 그렇게 어려운 분야 아니잖아요. 예, 그런 종류 내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예, 이 채권형 주식의 또 큰 조건이다.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음식료 쪽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좀 우리가 영업이익이라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이 좀 쉽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정할 수 음식료에 뭐 있고요. CJ, 제일제당, 롯데지주, 오뚜기, 농심, 동수 뭐 굉장히 많은 기업도 있는데 이쪽 섹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좀 사고 있습니다. 예. 가치는 증가하고 있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네. 제가 항상 관심 있게 계산을 해보고 농심 홀딩스인가요? 네. 여기 아까 다 오픈을 하셔서 제 기준에 부합하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학생들이 발표한 26개 종목 중에 음식료가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매입하고 싶은 그런 주식들이 많았는데 네네. 저는 또 학생들하고 다른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것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는 기준이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당을 제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이 적어도 5%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이 뭐 1%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다 빼버려요. 저는. 그런데 이제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이 뭐 한 3%는 되니까 네. 그렇게 큰 타격을 평균 배당에 타격을 주지 않으니까 네네. 일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얘기한 배당이 적은 종목들은 그 젊은 분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얘기한 거기 종목이 아마 기억으로는 선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또 이지홀딩스 이런 것도 있었고 샘표식품 네네. 예. 그리고 대한제본인가? 대한제본. 예. 그런 주식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때 작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뭐 20% 이렇게 되는데, 네. 중간에 한번 우리가 음식료주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난리 난 적이 있어서 뭐 70%, 50% 수익이 나는 그런 주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다시 좀 추스려져 가지고 네. 내려왔고, 그런 종목,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다시 가지죠. 그래서 다시 그 학생들 했던 거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샘표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한번 훅 올랐다가 다시 훅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계산해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근데 나는 배당을 안 주니까 안 산다. 예, 약간 그렇게 계산하고 투자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예, 그래서 음식료는 한마디로 한번 훅 그때 올랐을 때는 비싸서 팔아야 됐지만은 지금 다시 내려와서 안정적일 때는 계산을 해보면 네.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 거다. 네. 근데 요즘 같이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고 있는데 C금융 센터는 사실 그걸 고객이 좀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네. 지금은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이제 아마 상품 가격 올리면서 네. 그 증가를 하니까 이제 실적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과거의 ROE 추이를 참고해 미래의 ROE를 예측할 수 있는가는 이제 아까 전에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네, 그 얘기죠. 예.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주식 투자할 때 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주식 투자로서 펀드 매니저로서 25년 동안 하셨고, 네. 뭐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네. 주식 투자가 뭐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죠. 예. 근데 또 그 고민은 2020년에 하는 고민과 또 작년에 하는 고민과 지금 고민은 또 다 조금씩 그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은 네.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인플레이션, 네. 금리 인상,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뭐였나 하면 미국 주식이 너무 버블이 심하다. 아, 미국 주식이? 예,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한국 주식은 지금 싼 게 많아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저게 한 번은 무너질 것 같다. 한 번은 무너진다기보다 하여튼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내 것도 빠질 것 같은데 네네. 약간 이 우려. 그래서 싸지만은 지금 사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요.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거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지나간 이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네네.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네. 우리나라요? 네. 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출범했죠. 네, 출범했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텐데 네. 그게 주식 시장이라는 이 토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예. 우리가 날씨는 저는 잘 안 봐요. 뭐 경기라든지 무슨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예,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 내가 이 농사를 짓는 이 땅의 토질은 어떤지는 조금 그거는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보는 편인데 저는 이게 정부마다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네. 부동산 문제가 경제에서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왜 우리만 이게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되지? 약간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네. 보수 정당의 그 아킬레스건은 주가예요. 예. 왜 우리가 되면 주가가 잘 안 오르지? 그 한번 보시면 지금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IMF 이후 얘기인데 네. 과거에는 그 보수 정당일 때 주가가 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부 이제 경제 정책 중에서 약간 그런 요인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의 흐름을 너무 부동산으로 가게 한다면 그러면 주식으로 갈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혹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지금 기회다. 이번엔 정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네. 주가가 좀 폭등하고 뭐 주가가 좋아지는 네.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가게 된다면 주식 쪽은 오랫동안 또 조금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걱정. 네. 예, 그런 것 정도가 지금 저한테는 가장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있는. 정부 정책. 그게 이제 예.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일 때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좀 고민하시는 건데. 이번에 기회죠. 네. 이번에 그거를 좀 잘 됐으면 예. 좋겠다. 네. 근데 이제 바깥 날씨를 또 많은 분들은 또 걱정을 하시니까 네. 교수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체크는 저는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도 네. 뭐 예전부터 말씀도 드렸고 뭐 칼럼에 쓰기도 했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옥수수 가격, 네. 구리 가격, 유가 가격, 네. 이거 그래프 5년치 그래프를 보시고 3개월짜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네이버 정권에 보면 다 그래프 볼 수 있잖아요. 네. 5년 가격 보면 모두 그 코로나 사태 이후 1, 2년 동안 급상승했고요. 최근에는 지금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려면 그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 네. 그럴 때 걱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 네. 뭐 5% 인플레이션, 7%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때 오른 그 굴이나 옥수수 가격의 가격들이 상품에 증가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는 내년도 그 다음 해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때의 물가 지수는 지금 이것들이 얼만큼 오르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한번 그래프 보시면 생각보다 그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음을 최근 뭐 올해 들어서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은 내년과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고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에 맞춰 연준의 금리 인상도 너무 세게 가지 않는 그렇게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로는 겁을 많이 주고 있죠. 그렇죠. 더 오르면 네.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계속 그 가격을 매파적으로 예, 네. 누르려는 노력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기준금리를 2%를 넘어서는 경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정도를 내심 적정금리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1290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와서 이제 한 1270원대이던데 네. 이 환율이 좀 내려와야지 한국 주식도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서 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주라고 하는 이제 네. 삼성전자도 사게 되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채권도 금리가 좋아서 사고 주식도 사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달러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이제 하나 공식으로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공식이요? 예, 뭐냐면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달러 팔고 주식 사라. 저는 그게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네. 이게 지금 달러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 유가 때문에 경상수지가 좀 나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익 많이 날 거예요. 수출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환율에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는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외화 보유고도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환율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우리 기업이 뭔가 나빠질 듯, 우리 나라 경제가 나빠질 듯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그걸 돈을 빼가니까 환율이 오르고 네. 불안하죠. 현상은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죠. 현상만 보고 있으면. 하지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자금의 이동이 생겨요. 네네. 이거 전 세계 자금의 이동은 flight to quality라고 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 하면 주식시장 중에서도 덜 안전자산인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이쪽
그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나 하면 이머징 마켓 안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겠죠.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지만은 여기 ETF가 돈이 빠져나가고 여기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여기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이렇게 견디고 있고 매수세가 있고 한 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이런 거 팔아서 돈을 내주고 그 고객들한테 돈을 내주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추스러지면 다시 또 돈이 이동돼요. 이동되면 다시 또 매니저는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전혀 상관없이 또 팔았다가 사고 네. 하는 거를 반복해 오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참 많이 휘둘린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 금융위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고 우리나라 거 매도하고 환율 오르고 지금도 같은 현상. 그러면 경제는 괜찮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괜찮은데 네. 그렇게 환율 올라가지고 주가 빠져주면 땡큐 팔고 사겠다. 교수님 말하는 공식은 이제 달러가 오르고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는 예. 한국 주식을 이제 사도 되는 공식처럼 예. 생각해도 된다라는 건데 예. 방금 전에 이제 경제가 괜찮다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경기 침체 이야기 좀 많이 키워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좀 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랑 네. 그다음에 만약 온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네. 온다면 네. 뭘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 팔아고 빠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현상을 가지고 네. 해석을 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 주식도 외국인들이 팔고 환율도 오르니까 우리나라 경기 침체 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네.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좋은 국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마찰적인 요인들 뭐 전쟁 이슈라든지 중국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아주 막 호황이 될 거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위기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위기론은 아니다. 아니다. 지금 아마 경제 침체를 위기론하고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시는 그렇죠, 느낌이라서 그런 건데 이 위기가 어떨 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위기가 일어나는지 이 메커니즘을 아시면 네. 사실은 위기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잘 못할 건데. 그 메커니즘 알려주세요.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경제 침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경기 침체, 불황. 네. 그거는 어떤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업이 이익이나 실적은 안 좋고, 뭐 물가는 오르고, 뭐 이런 그림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경제 불황을 정의하냐면 네.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이 제대로 잘 소비되지 않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 돈이 안 불황이라고. 돌겠죠. 네네네. 근데 이런 이런 일은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이에요. 언제부터? 아마 그게 2차 산업혁명 정도인데 그때부터 우리 전 세계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잘 생산을 못하는 나라들 빼고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 경우는 그때부터 대량 생산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 그게 소비가 잘 되면 화랑인데 문제는 뭐냐? 계속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야 되는 물건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쏟아내는 그런 물건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없을 때 이때 그 불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 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때 위기가 일어나냐 하면 대량 생산이 돼서 물건은 엄청 많아. 굉장히 또 보면 그 위기 직전은 굉장히 화랑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공황 직전도 그랬죠. 버블이 끼고. 뭐. 예, 그리고 그 금융위기 직전도 그렇고 네. 일본 그 거품 붕괴 직전도 네. 엄청난 화랑이었죠. 그만큼 사야 되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그걸 사줘야 되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그거를 메꾸냐 하면 신용으로 메꿔요. 네. 그걸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제 대공황 직전에 처음으로 할부 금융이 생겼잖아요. 냉장고 만들어내지 세탁기 만들어내지 뭐 전기 나와서 별의별 거 만들어내니까 네. 근데 이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살 돈은 없지 그러니까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때 GM이 확 컸잖아요. 그전에는 포드가 더 큰 회사였는데 그 할부 금융을 통해서 GM이 역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더 이상 순환이, 더 이상 빌릴 돈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붕괴되는, 그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딱 멈추면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금융위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그 모기지가 엄청난 그 부채잖아요. 네. 그 부채가 생기면서까지 그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스탑 되면서 와르륵 무너지는. 예, 그걸 이제 멈추려고 정부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죠. 그때.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경로들을 잘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면, 그런 우리 자본주의 위기가 생기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계속 그냥 돈을 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막 뭔가 화랑처럼 보고 가계대출 더 증가하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 도저히 이게 거품이 커져서 그걸 스탑시키니까 와르륵 무너지는 약간 이런 수순은 저는 그 위기의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국이 가계대출 지금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만 내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만 내려 그렇죠. 하고 통화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리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그 거품이 더 커서 하면 이게 붕괴가 되거든요. 그럼 위기가 오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서 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좀 우려를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되는데 저는 교수님은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을 오지 해요. 않을까 보시는 건데 네. 만약에 나중에 온다면 네. 어떤 걸로 대비해야 되나요? 그냥 주식 이런 거 자산 다 팔고 빠져 있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네. 아니 뭐 금이든 뭐 채권이든 달러든 안전자산이라는 걸 좀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때는 채권 자산이 최고죠. 제가 아까 금융위기 직전에 채권 금리가 엄청 높았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거품이었거든요. 네. 거품이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그쪽으로 돈이 막 밀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네. 그럴 때는 채권 자산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이긴 하잖아요. 네, 이럴 때 통화를 조금, 흡수하고 있죠. 네. 네. 사야 할 주식과 뭐 좀 피해야 할 주식 이런 거 좀 구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들이 약간 종류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고 네.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이 상당히 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전망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 후자의 주식들은 그 돈의 힘으로 사실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돈의 힘이 받쳐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이 그걸 받쳐주면서 가자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의 힘이 받쳐주면 괜찮은데 그 돈의 힘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은 계속 좀 이미 좀 그런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죠. 많이 빠졌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이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런 쪽의 주식들은 피하는 게 맞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더라면 약간 주구장창 빠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모든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조금 반등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또 희망을 가진다기보다는 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거고 저는 그 날씨를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인플레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 위기가 오든 아니든 간에 그 기업이 제대로 돈을 벌고 있고 그 재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네.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날씨하고 상관없이 계속 작물이 계속 생산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인 네. 좋아하신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 좋은 포도밭에는 그 날씨가 좀 나쁜 때에도 좋은 와인이 생산되고 그렇게 되듯이 네. 좋은 기업은 날씨는 항상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작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는 제대로 된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꿈과 희망이 있더라도 이제 그걸 보고 투자했더라도 이제 실적이 이제
좋은 기업,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꿈과 희망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네. 그런 기업들은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이라도 만약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그럼 괜찮나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그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겠죠. 예. 예, 실적이 좋은 기업은 좋은 그렇죠, 주식이죠. 예.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주식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게 결국에는 앙드레 코스텔레가 얘기했나요? 이제 강아지가 이제 네. 주인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네네네.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네. 결국 기업의 이제 가치, 실적의 주가는 비례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꼭 이게 실적이 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해도 네.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앙드레 코스텔라니 그 말을 많이 인용을 하죠. 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안다. 당연히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우리 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네. 많아져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많이 벌면 배당도 계속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거의 뭐 저도 이때까지 해보면 장기 투자 해보면 10년 안에는 한번 가치와 가격은 언제 만나더라고요. 거의 100%. 네. 예, 그러면서 만들어주고 또 오히려 제가 지금 저평가됐다고 사놨는데 네. 1년 만에 그게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주인과 개가 만나는 그런 경우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주지 못하더라고요. 별로 사놓은 게 그렇게 많지 1년밖에 못 샀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10년 동안 계속 사놓은 거는 네. 이렇게 한번 만나주면 네. 꽤 큰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아, 배당이 있어야지 내가 그 기간을 내가 버틸 참고 버틸 네. 수 있는 힘을 배당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가는 그래도 뭐 예금보다 훨씬 배당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배당 나온 거 더 또 매입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고 그렇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높으면 가격이 그들은도 실적이 높아지면 일단 배당은 또 처음에는 배당 5%밖에 안 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올라요. 나중에 한 10년쯤 들고 있으면 나중에 10% 이상까지 가요. 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샀는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오르면 PBR이 계속 떨어져요. PBR 0.5일 때 샀는데 네. 그게 0.3으로 떨어지고 네. 0.1로 떨어지는 그 경우는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0.3만 유지한다는 말은 그러면 0.3이 갔어. 그리고 0.3으로 계속 옆으로 가. 네. 한다는 말은 돈 버는 만큼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가 준다는 네.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표가 더 이상 이게 더 떨어지기 어려운 가격대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놓으면 10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이 10%인데 네. 이런 기업의 그 가격은 잘 떨어지기가 참 힘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좀 꾸준히 사모해야 할 주식의 특징은 좀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이걸 한 네. 몇 년 됐나요? 한 15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채권형 주식 계속 꾸준하게 가치가 증가하고 뭐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이런 주식들을 많이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느낌으로써 그 복리 효과를 가지고 네. 재산이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 가능한 주식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싼 주식들 네. 역시 이런 것들 계속 모으는 게 최고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제가 잘 아는 쪽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 범위를 넓혀서 복잡하게 넓히고 해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가능성은 저는 낮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산 가능한 주식이라 하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금융 섹터 그중에 네. 특히 증권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식음료도 계산 가능하다는데 또 다른 섹터는 어디가 지금 계산 가능한 건가요? 아니 뭐 삼성전자도 계산 가능하고 현대자동차도 계산 가능한 주식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네. 뭐 웬만한 대표적 KT 각 섹터의 과거를 살펴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얼마든지 많고요. 얼마든지 많지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3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네. 그것도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이 싸진
네.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편에서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이 성장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속해 있는 쪽은 네. 투자를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산이 좀 힘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네. 사실은 이제 터지면 네. 뭐 이제 탭 베거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투자는 이제 계산이 안정 가능하지만 네. 그거에 이제 또 반대로 단점으로 한다면 수익률이 여기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거를 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앞으로 한 8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저 이제 60년 제가 40이니까. 80년 맞네요. 예. 우리가 투자의 여정은 네네네. 이 레이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막을 횡단하고 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네. 험난하고 네. 길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고 해야 되는 이 사막을 횡단하는 이 경기에서 네. 페라리를 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사륜 구동차를 타고 가시겠어요? 아 근데 페라리는 약간 예? 좀 타고 싶은. 타고 싶죠.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 레이스 그냥 단시간에 레이스를 할 때는 페라리를 타고 달리는 건 맞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긴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륜 구동이 맞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는 몽고에 가면 네. 봉고차 같은 게 있어요. 네. 사막 횡단하는 차. 푸르공인가? 네네. 푸르공인가 하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네. 그 러시아제 차인데 굉장히 싸요. 네. 뭐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뭐 그런 차인데 예를 들어서 사륜구동 웬만큼 좋은 차도 가다가 잘못하면 사막에 가면 그게 이제 전화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사륜구동차가 멈췄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푸르공은 워낙 간단해요. 엔진도 간단하고 이게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췄으면 운전수가 그 안에 있는 뭐 부속 몇 개 가지고 네네. 철사로 이렇게 하면 다시 가고 어. 예, 물에 잠겨가 엔진이 젖어서 차가 멈추면 그 엔진을 분해해서 햇볕에 말리고 네. 다시 조립하면 다시 부은 가고 그런데요. 어. 그렇게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막 빨리 가고 네. 그 다음에 복잡한 그런 뭐 메커니즘을 통해서 투자를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게 그 경쟁이 아니고 간단한 산식과 간단한 철학을 가지고 네. 그렇게 묵묵히 가면서 약간 잘못되면 또 수정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고쳐가면서 오랜 길을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가보면 페라리보다 푸르공이 훨씬 나은 차다. 네. 그렇게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채권형 주식 투자법이 네. 저한테는 그런 푸르공 같은 네. 그런 차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한 달 동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타셨어요? 탔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간 적이 고장 안 났어요? 6박 7일 동안 네, 맞아요, 몽골의 세계에서 정말 10번째 정도 큰 홉스거리라는 호수. 그게 아름답다 하던데. 네네. 네, 네. 가는 길에 네. 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네. 불편하지만 네, 굉장히 불편했어요. 거기 가면서 사막 지나면서 죽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예. 교수님 책에 보면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단 천원도 투자하지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데.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아주 건방진 얘기를. 어쨌든 네.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경제를 모르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경제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이제 경제의 본질을 아마 그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네. 보이지 않는 손의 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담 스미스였나? 그렇죠. 네. 예,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자본주의의 엔진이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경제는 굴러가는지, 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어떤 상황에 네. 이 엔진이 고장이 나는지. 사실은 그 고장 나는 그 주장을 마르크스가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장 난 엔진을 수리를 해서 네. 다시 그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마르크스의 그 자본주의 붕괴론, 그리고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위기가 반복되고 불안과 호황이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자본주의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런 위기를 항상 극복해낸다는 거. 극복해내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네.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너무 위기가 온다 도망가자 네.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과 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그냥 묶여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위기라고 뜻인 것 한다면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IMF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네.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위기 있었는데 네. 그런 이런 자본주의 위기 때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부자가 그 됐을까요? 코로나는 우리나라 위기였나요? 뭐 전 세계적인 위기이긴 했으니까요. 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증시의 폭락도 오긴 했으니까요. 네.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의 위기였나요?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 위기는 아니었죠. 네. 미국의 위기였죠. 사실 그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가 확 올라갔거든요. 경제 순위가. 예,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네.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가 상당히 저는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파워가 올라갔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통을 같이 가지고 느꼈지만은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누가 내려온 걸까요? 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제끼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뭐 어딘가요? 이탈리아 이런 정체되고 있는 나라들이 좀 꽤 있잖아요. 네. 예, 경제력으로 봐서는 또 뭐 1인당 GDP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일본도 앞으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 저는 경제력이 상당히 세계 상당히 탑 순위로 올라왔고 그거를 위기 때마다 그거를 그 순위가 올라갔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부도 사실은 큰 폭으로 옮기는 기회는 그 위기 때마다. 예, 그 저도 사실은 IMF 때는 그때 다 뭐 쫄딱 망했지만은 그거를 교훈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금융 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이럴 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가 오지만은 이 자본주의의 힘은 그거를 항상 극복해내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좀 뭘 준비 아니면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나중에도 어쨌든 위기는 올 테니까요. 근데 그 위기의 징조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엄청난 크기.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문제지만은 네. 가계부채가 문제였지만은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저는 이제 그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있긴 해요. 있는데 그런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륵 하면서 그러니까 거품이 커지는 거죠. 네. 거품이 이게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든 정도로 거품이 커지는 거. 그게 굉장히 그거를 볼 수 있는 전제고, 그 다음에 모든 위기는 국가 부채가 아니고 민간 부채에서 발생했어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 IMF는 민간 부채죠. 우리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다른 그 금융 위기, 그리고 대공황 위기 이런 건 다 가계 부채, 일본 위기 그것도 다 가계 부채를 통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잘 주시해야 돼요. 또 자꾸 지금 대장 쪽이 문제가 있는데 네네. 자꾸 위장에 뭐 암이 생겼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진단을 일단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대비하는 방법은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파는 그런 식의 이런 방식을 하면 그게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공황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일본 붕괴 때도 그때 비싼 거 팔고 네. 그냥 싼 거 사서 가지고 있다면 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큰 충격 없이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다시 위기가 폭발하면서 그 가격들이 뒤집어지면 네. 그때는 다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대부분의 위기는 민간 부채를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 부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행히 그 한국은행 측에서 네. 지금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늦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제어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돈을 잃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요거만 딱 명심하면 이미 반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포자기 아닌가요? 예, 약간 썰렁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잘 하려면 투자하는 대상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지피도 해야 되지만은 지기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냐 하면 마치 아주 좋은 내 머리로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 머리는 내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은 돈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을 거예요. 돈을 잃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 인지상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군중심리. 그 군중심리는 이 사회성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화합하려는 사회성에서 또 군중심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약간 사회성이 좋은 분들이 이쪽에 휘말리기 쉽고요. 그다음에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많은 심리가 뭐 될 대로 되라 심리. 그렇죠. 예. 그렇죠. 항상 막 처음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에 가서 뭐 이런 거 할 때도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하다가 나중에 돈 조금 잃으면 마지막에 올인 하는 그런 마음. 네네. 뭐 이런 심리들 뿐만 아니고 그 수많은 그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 그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심리가 또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조건 실패한다. 뭐 옛날에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천재들은, 특히 천재들, 머리 좋은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머리 그냥 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다 주식 투자가 망했잖아요. 네네. 그런 좋은 분들이 자기 머리를 너무 믿고 네네.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IQ가 얼마야? 140이야? 그러면 30은 어디 갖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개미 분들이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머리가 너무 좋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제일 좋잖아요, 머리가. 네네. 그래서 유독 다른 거는 그렇게 똑똑하게 잘 하시면서 네. 이게 IQ 때문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좀 머리로 자꾸 그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성전자 주가가 막 떨어져 가지고 온갖 뉴스는 지금 앞으로 반도체 경기 이제 박살 났다 뭐 이러고 있을 때도 내가 이미 4만 원이면 산다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놓았다면 네네네. 그거를 실천하면서 투자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사람의 마음은 돈에 잃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 투자다. 원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 판단 아니고 이렇게 아까 내가 계산식 같은 것도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칙이 오면 내 마음은 딴 생각을 하더라도 원칙대로 투자를 하자. 그게 이제 교수님의 원칙이 이제 채권형 주식 투자인 거죠. 예, 계산으로 하자. 예. 3040 이 세대분들이 이 자산을 좀 어떻게 불려나가면 좋을지 뭐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좀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부를 형성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죠. 그 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식을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서 그 단지 안에 묻어두듯이 계속 해놓으면, 그리고 일부 이렇게 보면서 요거는 조금 비싸졌네. 조금 더 싼 거를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조율을 해주면서 그걸 어떻게 볼까요? 난초 가꾸듯이 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요 단지를 갖고 나가면 네. 수십 년 뒤에 충분히 아름다운 노후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작가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뭐 혹시나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네, 뭐 우리 계속 우리 돈 얘기만 했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 돈보다 소중한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뭐 어디 책 같은 데 사인할 때 드리는 말씀이, 우리 투자는 행복하게 하고 네. 예,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부자가 되자. 네. 여러분 다들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 많죠. 근데 제가 어디서 받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
들은 건지 제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돈보다 소중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 예, 물론 말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2시간 정도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계좌가 좀 풀려서 나는데 네. 조금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돈보다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나는 손님은 서윤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